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국가남 8천만 계려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공리, 공영, 유무, 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을 남과 북은 오늘 대담한 상상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오늘처럼 남북이 마주 앉아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여정에서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예, 이제 곧 특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서 다시금 그 선언과 합의가 지켜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특별 토론에는 역대 민주정부에서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셨던 분들, 또 지금 정부에서 그 길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토론자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먼저 국민의 정부를 대표해서 남북관계에 살아있는 증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함께 하셨고요. 또 참여정부를 대표해서 14 남북 정상선언의 주역이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체결하는 데 실질적,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신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님도 함께 하셨는데요. 서훈 원장님,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견디시느라고 무척 고생하셨는데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의 중임을 맡으셔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시원하게 뚫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께서도 함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1,400만 경기도민, 특히 35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도 아직 행사장에 도착하지 못하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도 모셨습니다. 자, 이분들 모두를 이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뜨거운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기라성 같은 토론자들을 모시고 역사적인 토론을 펼쳐갈 우리 시대의 최고의 평화통일 전문가이자 위대한 문장가, 그래서 본인은 스스로 노벨 평화상과 노벨 문학상을 동시에 수상하겠다고 기대하고 있는 김현철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을 맞았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통일부 장관님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9.19 군사합의를 만들었던 주역들을 모시고 현재 의미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다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관계를 재개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사회자께서 충분히 소개를 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캠프 그리비스에 와서 이 적경의 평화에 대한 의미와 9.19 군사합의 지금 파기된 상태인데, 이 9.19 군사합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남북 간의 작은 불가침 합의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분야 합의서의 소위 혜택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평양보다는, 북한보다는 군사 분계선에서 60km, 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수도권 서울이 혜택을 보는 합의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1조 3항에 무슨 효력정지라는 아주 꼼수를 쓰면서 사실상 북한으로 하여금 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파괴하도록 만든, 이거는 천추의 한을 남긴 역사적 죄악입니다. 오늘도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9월 19일입니다. 오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월요일 날 떠나기 전에 오늘부터 일요일 사이에 통일부 국방부 손을 잡고 선제적 복원이라고 할까 하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장관님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무현 정부에서 14합의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이재정 장관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면서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평양을 가던 생각이 더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때 10월이 아니라 예정됐던 것은 8월 하순에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벼랑간에 수재가 나가지고 평양에서 회의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2달 늦어진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쉬운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4 정상선언의 여러 가지 내용들, 그것이 특히 6.15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실행해내는 하나의 실행 파일이었다면, 그것이 2달만이라도 좀 더 앞당겨 이루어졌었다면 조금 더 내실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캠프 그리브스에 오면서 저는 여기 옛날 통일부 장관 시절에도 여기 도라산역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오며 가며 정든 곳이었는데요.
과거 교육감 하는 동안에는 여기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이 캠프 그리브스에서 행사를 하면서 어쩌면 미군 기지가 이제는 평화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통일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뜻깊은 장소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9.19 선언 7주년 기념을 바로 이 자리에서 행사를 갖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깊은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염원하는 9.19 군사합의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서훈 원장님인데 9.19 공동선언을 만든 주역이기도 하고 9.19 군사합의의 내용들을 실제로 당시에 직접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회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깊을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이제 제가 좀 공개적으로 나와서 여러분을 뵙게 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마침 또 오늘이 9.19 7주년, 뭐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는 기억들이 좀 생생하게 나네요. 9.19 합의서 자체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양한 이 내용이 다 담겨 있고, 그 이전까지 남북 간에 또 우리가 북한과 하고 싶었던, 다루고 싶었던 의제들이 이제 모두 다 담겨 있죠. 뭐 정치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비핵화 문제도 있고 문화교류 있고 이산가족 문제 있고 군사적 문제 있고, 9.19 합의 자체도 대단히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뭐 이 자화자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백미는 9.19 군사 합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9.19 군사 합의를 이루어 놓고서 저희 관계했던 여러 사람들은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분단 상태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또 북한이라는 또 여러 가지 변수를 우리가 겪으면서 가장 우려했던 거는 우발적인 충돌, 군사 충돌, 그것이 또 뭐 국지전이 되든 이 전쟁으로 확산될까 하는 그런 우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는 것이 남북관계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결실을 만들어냈고 합의를 했고 문서화했고 발표했고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사항이었죠. 아마 9.19 군사합의의 중대성은 지난 3년을 겪으면서 뭐 우리 국민들께서 다 새삼스럽게 그 의미를 뭐 느끼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이제 있다면, 이게 이제 운영적인 어떤 군비 통제, 신뢰 구축을 같이 함께하는 운영적인 이제 군비 통제까지 왔는데, 저희가 장차 이제 이 평화 체제로 가는 또 군비 감축으로 가는 그런 튼튼한 기초를 놓았다 하는 이제 그런 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북한과 남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주요 행위자고 당사자다 하는 의미가 이제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서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이행이 되었던 거죠. 뭐 좀 더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 군사 문제에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시 작전 통제권을 저희가 다시 가져오는 문제, 환수하는 문제가 있겠죠. 엊그제 새로운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국가 정책 주요 과제의 하나로 임기 내에 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 오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뭐 정말 대단히 잘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군사적인 전시에 작전 통제권을 가져온다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남북 대화에 있어서 우리의 지위가 달라질 겁니다. 주변국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발언권과 또 한반도에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우리의 이 비중, 영향 이게 굉장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원론적, 명분론적 얘기는 뭐 차치하더라고 실효적인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전자권 회수에 걸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도 추진하지만 또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또 국민 일반 속에서도 특히 그 큰 이제 어려운 산을 한번 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군인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은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어떤 지위에 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러면 그 일이 그런 여러 도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정 장관님한테 자꾸 이렇게 쏠리는데 이루어지기를 한번 또 기대해 보면서, 사실 저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그 개념을 바꾸려고 지금 조건에 의한 환수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거는 뭐 상당히 그 내용을 보시면은 주관적이고 또 정성적인 그런 평가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굉장히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물로서 나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시간에 의한 환수로 우리가 다시 그 개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군사 문제에서 뭐 이런 좀 부담스러운 주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 주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남북 대화를 할 때 이 대한민국 정부가 좀 더 권한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군사적 신뢰 구축 분야에서 당사자라는 것과 동시에 작전 통제권 문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또 논의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정동영 장관님께서는 뭐 지금 취임 이후에 적경에서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펼침막 사진을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년 반쯤 지났을 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안타깝게도 정부 5년 차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정부 1년 됐을 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언제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는 파기 과정을 보면 사실 국민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23년 11월 22일 이제 일부 효력 정지를 하고 북이 그 다음 날 전면 파기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23년 11월 22일은요. 이게 특검에서 밝혀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명분은 그때 그 전날 북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고 한 명분으로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9.19와 위성 발사를 직접 연결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열흘 전 11월 13일 사실 계엄 3인방 인사를 한 날입니다.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정근을 11월 13일 발령하고 계엄 준비를 이제 마치고 이제 명분 찾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시점입니다. 11월 13일 그리고 11월
21일 마침 일주일 뒤에 위성 발사가 있었고, 저는 이걸 빌미로 일단 일부 효력 정지, 그리고 그 다음에 24년 6월 4일 날 이제 전부 효력 정지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계엄 쿠데타 준비 과정과 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이제 사실관계를 더 밝혀야 될 내용이고요. 어쨌든 9.19 군사 합의로 해서 접경 지역 전방이라고 일컬어졌던 지역의 주민들이 발뻗고 자게 됐고 평화가 일상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9.19 파기와 함께 6월 4일 전면 정지, 그리고 대북 방송 시작, 확성기를 틀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아주 괴음 소음 방송이 북에서부터 시작됨으로써 접경 지역의 일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1년 넘는 동안 정말 이 접경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수면 장애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화가 곧 삶이라는 것을 실감한 그런 1년이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께는요. 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지난 8.15 경축사에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복원해내겠다, 이런 약속을 국민께 했습니다. 사실은 교류 협력 분야에 관해서는 통일부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반대하더라도 제가 결정하면 책임지면 됩니다. 근데 군사 합의는 제 권한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오늘 9.19에 복원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저는 9.19 군사 합의가 복원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을 좀 많이 뒤에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이제 악화된 남북 관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관계 현황에 대한 평가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세현 장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 재개를 위해서. 근데 남북 관계 재개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의 선제적 복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정동영 장관한테 다시 한번 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겠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 모임이 LSC입니다. 통일부는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습니다. 금년 예산 아마 2조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해서 일반 회계 2조 얼마 정도밖에 안 되죠. 국방부 예산은 61조가 넘습니다. 외교부도 아마 수십조 될 겁니다. 인원 적지 예산 적지. NSC 회의에서 통일부 장관이 고함을 지르지 않으면 통일부가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 좋은 목소리로 좀 고함 좀 지르세요. 그래서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국방부는 장성들 핑계대고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별 핑계를 대서 안 돼요. 아무것도. 두 번째 장관 하시는 분이니까 좀 이제는 좀, 그리고 나이도 한창 후배들 아니에요. 용기 있게 좀 고함 지르면서 끌고 나가십시오. 네. 아니 원래는 바로 제 후임인데 지금 저쪽에 가서 앉아 있어요 지금. 예. 근데 남북관계 그 복원을 위해서는
지금 9.19 군사 합의서의 좀 선제적 단계적 복원을 대통령이 이미 취임사에서부터 말씀하셨으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됐느니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시간 끌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선제적 복원, 단계적 복원을 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도 한미연합훈련은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일단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나마 프리덤 엣지 훈련에 항공모함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그건 정부 내에서 손을 썼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리라고 지금 뭐 짐작만 합니다만은, 내년도 훈련을, 봄 훈련과 가을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 가을에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얘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 내년도 한미연합 훈련을 취소하느냐, 아니면 소규모로 하느냐, 아니면 원래 윤석열 정부 시절만큼 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의 시간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에 2년 그렇죠. 2년 4개월 가까이 기다렸다가 정상회담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 후 거의 한 3년 이상 기다렸다가 3년 반 기다렸다가 정상회담 할 수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 그저 한 취임 후 한 3개월 그렇죠 정도밖에 안 기다렸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군사훈련이,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규모로 실시되도록 금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미 남북관계 개선의 시간은 거기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국방부 장관한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 장관, 문민 장관 보내놨는데 가만 보니까 문민 장관답게 장군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군인들한테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거 좀 통일부 장관이 말하자면 페이스메이커에 걸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피비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세현 장관님은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목소리를 더 높여라, 우리가 응원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대화 환경이 중요한데 한미 군사훈련 조정이 매우, 대화 환경 조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재용 장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통일부에 있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이 육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아무튼 이 평화를 이룩하고 동시에 북핵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대체로 그런 합의를 한 것이 9.19 이 합의였죠. 육자회담이 이뤄낸 2005년 9.19 합의입니다. 이제 2018년 9.19 합의는 제 관점에서 보면 육자회담이 합의했던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합의 사항을 우리 한반도 내에서 남북 간에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결론과 같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고 과제고 이런 것들이죠. 이걸 어떻게 이행해 가느냐 하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있었다면 접경지역, 특히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어떻게 막아나가느냐 하는 것이 과제였고, 그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어서 남북 간의 공동어로도 하고 또 이 남북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해갈 수 있는 협력 체제를 좀 만들어가자. 예를 들면 뭐 군이 지키던 것을 경찰이 경비하는 것으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평화적 방법을 가져온다는 것이었죠. 그 당시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입장을 보면 꼭 언제나 이야기하시기를 우리가 반발짝 뒤에서 가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반발적 뒤에 가자고 하시는 것은 육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육자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적어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로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 말씀 하실 때마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통일부는 반발짝 뒤로는 갈 수가 없고 우리는 먼저 반발짝 앞으로 갈 테니까 좀 이해하시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즘 방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본인이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피스메이커를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달라 하는 이 맥락도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맥락과 같은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남북 간에 지금 아주 험악합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개성의 연락사무소가 폭파당하고 금강산에 우리가 그래도 참 공들여서 만들었던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 면회소와 거기에 이 인도적 사업이라든가 문화적 사업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연락사무소의 개소까지도 그때 다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 금강산에 있는 이 면회소도 아마 폭파 직전에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이 모두 다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느냐는 9.19 선언, 그러니까 2005년도 육자회담에 했던 9.19 선언과 2018년 9.19 선언과 이 두 가지가 갖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역시 저는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교차 승인을 하는 원칙을 정하고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할 때 우리 남쪽과 북쪽이 각각 외교 관계를 맺는 그런 변화였는데, 저는 우리가 이 타개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협력해서 이루어야 될 과제가 바로 북미 외교 관계의 수립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특히 이번 10월에 열리는 에이펙 회의가 비록 지역 경제 회담이긴 하지만 경제가 곧 평화고 평화가 경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에이펙 회담에서 어떤 실마리가 열려서 그야말로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런 국제적 사회 속에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정 장관님은 그 페이스메이커에 관해서 때로는 반발짝 앞서 나가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반발짝 뒤에서 따라가야 될 때도 있다 하는 말씀과 에이펙 계기를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손 원장님은 사실은 뭐 말씀해야 될 게 워낙 많은데요. 제일 궁금한 거는 손 원장님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부터 남북 대화의 비공개 대화를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남북 관계가 지금 너무 어렵죠. 이 낙관적인 전망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정 장관님 취임하셔서 몇 달 동안 지금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아직은 지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좀 지나서 지치실까 좀 걱정도 됩니다. 옆에 사진을 쭉 보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세 분 정상, 민주정부에서만 이제 세 정권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상회담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고 또 검증이 이제 됐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첫 번 남북 정상회담을 분단 55년 만에 이루셨는데, 지금 우리 뭐 임동원 원장님, 통일부 장관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임 원장님 모시고 저도 실무자로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의 사전 이제 협상 과정부터 투입이 됐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쉬운 적은 없었죠. 4년 만에 정상회담을 합의를 하고, 뭐 안타깝습니다만 마지막 해에 이제 정상회담을, 그것도 아까 우리 이재정 장관이 말씀하셨습니다만 8월 달에 하기로 날짜까지 다 확정이 돼 있었죠. 근데 느닷없이 이제 홍수 자연재해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땡긴 게 이제 10월 초였던 것이고, 그 길고 지리하고 참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 장관님 같이 이제 평양도 한번 그 전에 가시고 6.15 때 그렇게 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님 들어와서는 뭐 여러분 기억에 생생하시겠습니다만,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대단히 고조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북한이 날마다 미사일이나 뭐 마지막엔 핵실험까지 하고, 심지어 외국의 유수 언론사들은 서울 한복판에 와서 마치 전쟁이 내일이라도 터질 듯이 그런 생중계로 카메라를, 마이크를 물리고서 전 세계 라이브 방송을 해대는 그런 상황이 2017년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듯 뭐 잊혀질 수 있겠습니다만, 대단히 위기를 모든 국민들이 느꼈고, 뭐 저희 정부 당국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준비된 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 물꼬를 튼 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정말 오랫동안 평생 동안 민주화운동 못지않게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에 천착하셔서 준비하시고 의지를, 대단히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지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왔을 때죠. 이명박 대통령 들어왔을 때죠. 그때도 이제 그쪽 국회의원 분들이나 그때 이제 강의 초청을 받아가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두 정권을 해보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한 정권에서 한 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더라. 한 번 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두 번은 해야 되겠다. 최소한 두 번은 해야 되는데 절반이 넘어가기 전에 한 번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진력이나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반기에 한 번 하고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점검하고 다음 정권에 넘겨주기 위해서 후반부에 한 번 더 하고 최소한 두 번은 해야 된다. 뭐 이명박 대통령 정부도 초기에는 의지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뒤에 이제 잘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또 맞이했습니다. 근데 과거 세 번의 경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근본적인 한반도의 이 지형이 바뀌었죠. 역학관계가 바뀐 거죠. 이게 왜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저러고 있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바닥을 우리가 파헤쳐 보면은 결국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가 바뀐 겁니다. 새로운 질서, 많은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입장, 유리한 전략을 취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갈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해답이나 전략적 대응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국이 북한하고 회담을 먼저 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거 못지않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협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 이제 많이들 지적을 하시고 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그 평창 올림픽 2018년 2월 달에 왔다가 3월 달에 저희 특사단 가고 4월 달에 판문점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현실적인 가장 큰 걸림돌은 한미연합훈련이었죠.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저희들이 3월 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특사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기 전날까지도 저는 밤새도록 수첩에다가 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지금 해야 되는지, 이 가운데서도 왜 정상회담을 열어야 되는지 그런 논리를 정리하느라고 2페이지를 빼곡하게 채워가지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그 꼭지를 풀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이제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미연합훈련이 이미 예정된 건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하겠냐, 그냥 예정된 거는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앞으로의 한반도의 남북 간의 협의, 남북 간의 또 소통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면, 그러면 그런 건 평화, 그 훈련 같은 거는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 중요한 걸림돌이지만 못 넘을 걸림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하나 놓고 깊은 문제부터 표면적인 문제까지 또 군사적인 문제부터 또 여러 가지 뭐 인권적인 문제까지, 이게 또 외면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이제 우리는 숙고하고 준비할 때다. 당분간의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는 뭐 누구도 그렇게 전망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반드시 될 수 있다, 2년 반 안에 하실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이 그런 뭐 현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우리 정 장관님의 리더십이라면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라면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훈 원장님 말씀대로 여기 벽면에 붙여 있는 이 정상회담이라는 게 사실 매번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잡한 한반도 국제 환경 속에서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영 장관님께서도 애를 쓰고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대와 현실 속에서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북관계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핵심은 정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가. 저 사진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만큼 17년 동안 집권했더라면 대한민국 한반도 지형은 바뀌었지요. 근데 5년밖에 못하니까 그 한계 속에서 결국 생각해 보면 이명박 정권은 금강산을 닫았고,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윤석열은 완전히 기초를 다 파괴해 버렸고,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은 첫째, 감옥에 갔다는 것 다. 두 번째는 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 세 번째는 평화를 파괴했다는 것. 그것이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일단은 윤석열 정권 3년을 청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정권 등장해서 한미 연합 연습과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 무려
48차례로 확장했습니다. 그 전에 한 10여 차례 하던 거를요. 전략자산 전개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했고, 북한 지도부의 목을 따는 참수 훈련, 티크 나이프 훈련이라는 것을 공개하면서 합참의장이 여기를 공식 방문해서 겁을 주고 하는 이런 위협과 적대, 대결의 노선. 그래서 제가 NSC 내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청산해야 한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군과 외교관들이 명심해야 할 거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조직은 조직의 논리가 있어서 그렇게 또 어떤 한계가 있긴 합니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우리가 남북이 북미를 견인했다면, 지금의 구조는 한사코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북의 입장에서 또 대내 환경으로 보면 선북미 대화가 불가피합니다. 마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하는 의지를 밝혔고, 공개된 그 정상회담 장면에서만 13번 김정은이란 이름이 호명됐는데, 오찬과 비공개 회담까지 하면 20번 넘게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키난 관심사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엊그제 그 외교부 장관이, 조현 장관이, 왕이 베이징에 가서 부장을 만나고 장시간 대화를 하고 와서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또 성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중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요 다음 단계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한러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지난 3년을 건너뛰어서 극복하고 남북 관계로 가는 것 아닌가, 그 복원으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생각해 봅니다. 동독과 서독이 두 개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면적인 교류 협력이 10여 년 이상 계속이 됐고, 특히 중요한 것은 1981년 등장한 보수 정권, 기민당의 콜 정권이 이 동방 정책을 반대하고 그리고 통일 포기론으로 3인당 정권을 공격하면서도 교류 협력의 성과를 실용적 관점에서 이어받고 계승한 것, 그것이 결국 독일 통일의 길을 열었던 것을 반추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에 걸친 이 보수 정권 등장 때마다 평화를 파괴한 그 실증 예를 비춰볼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정권 창출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다음에 민주정부가 이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이 대목이 아주 간절합니다. 등장해서는 안 됐었던 윤석열이라는 괴물 정권이 변칙적 사태로 등장한 것, 백낙청 선생께서는 지난 3년을 변칙 사태라고 규정하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아무튼 개혁을 성공시키고 이 다음에 다시 평화로선 정권이 다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적 요청이고 최고 선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뭐 구체적으로 다뤄야 될 쟁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제 말씀 나누시면서 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이 한국의 역할과 관련돼서 사실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뭔가 이게 북미 관계가 됐든 북핵 협상이 됐든 뭔가 좀 개선이 되거나 협상이 시작되거나 그래야지 남북 관계의 공간도 열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는 선수보다 약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을 했으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 띄워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선결 요건은 미국의 북핵 정책이 최종 목표는 비핵화라고 되어 있지만은 트럼프는 이미 당선되자마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핵보유를 인정한 거예요. 근데 국무부 장관이나 무슨 뭐 한미 외무부 장관들은 비핵화가 목표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김여정은 비핵화를 주제로 하는 회담을 우리는 절대로 안 나간다. 그거 분명히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번 뱉어놓은 말은 행동으로 잘 옮겨요. 안 한다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반대급부가 주어지면은 그 입장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비핵화인지 핵동결, 그러니까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핵동결부터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핵동결에 대한 반대급부를 무엇을 줄 것인지를 분명히 한미 간에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시동은 페이스메이커가 걸어줘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줘야 돼요.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선도해야 돼요. 미국 국무부는 그렇게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동결에 대한 반대급부를 가령 유엔 대북제재에서 어느 정도를 풀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뭐 그림을 미국한테, 북한한테 제시를 해야만 뭐 금년 중에 김정일 트럼프를 만나러 오든지 내년 초에, 그러니까 내년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여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뭐 내년 말에 노벨 평화상을 받든지 이럴 텐데, 그러니까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욕망만 띄울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 것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고, 페이스메이커가 해야 될 일은 미국을 하루라도 빨리 설득을 해서 핵동결인지 비핵화인지 분명히 입장을 정하고, 핵동결에 대한 반대급부를 얼만큼 주자는 얘기를 한미 간에 합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북미 간에 실무 협상을 하도록 뒤에서 자꾸 부추겨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은 김정은은 안 나올 겁니다. 네. 예, 정세현 장관님께서는 이 협상의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게 북핵 협상이 장기 교착된 상황에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협상에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 내용들을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십니다. 이재용 장관님. 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오랫동안 정말 기다리다가 거의 임기 말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는데요. 그때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돌이켜 보면 북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 데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됐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의 환경이 호전됐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세현 장관님도 그런 어떤 남북 간의 국제적인 상황의 어떤 상황의 변화를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전 요건인데,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죠. 어떻게 믿게 할 거냐는 건데, 사실은 9.19 선언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서 2018년 정말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 다 감동하라고 아마 온 세계가 다 박수를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결실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실을 내지 못한 데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과 좌절감도 있었을 것이고, 남북 관계는 정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절망감을 가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은 지금 DMZ에
막 장벽을 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냐는 이 신뢰 회복의 단초를 이재명 정부는 어떻든 만들어내야만 되는데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아주 저는 적절한 페이스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주 실질적이고 작지만 의미 있고 우리가 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첫 출발로 예를 들면 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사실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남북 간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고 북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오면서 사실은 이게 뭐 엉뚱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말처럼 평화 다시 시작, 어떻게 다시 시작할 거냐 하는 시작의 원점이 뭘까? 저는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 역사적으로 만들어냈던 남북 공동선언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 다시 되살려내는 것, 그거야 한 방법이 가령 뭐 6.15 선언일을 우리 국가 기념일로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정상회담 때도 논의가 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과 함께 저는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 일로 가장 중요한 역점을 9.19 군사합의의 회복에 두고 군사합의 내용 가운데 아주 적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결국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제사회의 변화는 어차피 앞으로 여러 나라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특히 미국과의 단단한 대화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 이 대화의 틀 속에 절대로 전 외교부가 이 통일부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공동의 2인 3각으로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외교부와 통일부는 서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정부 내각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신뢰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일관된 계획을 갖고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그 조치들은 선제적으로 취하면서 상대의 호응을 유도하는, 아직까지는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그 신뢰 구축을 하는 자세와 노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 원장님.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백악관에 가시는데 걱정들을 많이 했죠. 정말 밤잠 안 자고 생중계로 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많이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관세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앞장서서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다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좋은 정상 간의 대화와 일종의 합의가 있었던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빗장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있는데 누가 먼저 빗장을 여느냐? 우리가 열 수도 있고 미국이 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관계가 없다고 보죠. 자, 지금은 현실적으로 미국이 더 열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볼 때, 그럼 그 다음에 벌어질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논의되는 내용이 무엇일까?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범위까지 논의가 될까? 그러면 제재 문제는 어떻게 논의될 거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뭐 미국의 지원, 국제사회의 지원 문제, 또 국제사회의 교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어떻게 논의가 될까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북한하고 협상의 영역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건 무엇이고, 우리가 끌고 가야 될 건 무엇이고, 이게 빗장만 푼다고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라는 것은 서로 어떤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그게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지만 우리하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맞는 부분이 반드시 생겨날 것인데, 그러면 이 상황이 발생한 뒤에 우리가 사후 수습을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뭐 아직은 성급한 얘기일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북미회담이 열리고 우리도 적극 뭐 옆에서 추천을 하고 뭐 격려를 해서 열렸을 때 이제 벌어질 상황에 따른 우리의 전략적 입장과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목표와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지금은 준비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큰 줄기가 있겠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실질적인 조치를 행동으로 취했죠. 뭐 확성기 문제라든지 뭐 대북 전단 문제라든지 뭐 민간 교류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뭐 발빠르게 또 과단성 있게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 3년의 공백이나 그냥 공백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우리한테는. 그러나 뭐 해야 될 일들인 거고요. 정말 우리가 한 줄기 해야 될 일은 지금은 평화 관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장 당면한 목표로서 국익을 위해서 남북관계에서 한반도에서 해야 될 일은 평화 관리, 저기도 평화 다시 시작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하든 어떤 코멘트를 내든 우리가 어떤 외교를 하든 간에 모든 것은 평화에 집중돼야 된다. 평화에 배치되냐, 평화에 지장을 오냐, 평화와 무관해지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서 1, 2년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제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북한과의 회담을 다시 복원하는데 여러 가지 뭐 신중하고 차분한 그런 입장과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당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든 평화를 지키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한반도의 평화에 져야 되는 일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적인 천명과 거기에 따르는 이제 우리의 어떤 외교 내지는 역할이 지금 굉장히 기묘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따 뭐 다시 말할 기회 안 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통미봉남이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통남 뭐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제 미국하고 통남 통미든 뭐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과거에 잊어버렸던 그 단어를 다시 우리가 되살려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다. 우리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 점은 좀 유념을 우리가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또 정책을 또 응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김동연 지사님 다른 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오셨는데 숨 좀 돌리시고요. 예, 인사. 예, 정동영 장관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쭉 다른 분들께서 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해야 될 역할과 내용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미국을 움직이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도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주어진 첫 번째 질문은 대북 정책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는 정책 방향에 있어서 일치합니다. 다만 정세와 환경이 바뀌었고 여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장관을 할 때 2월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임 장관님들을 두 번째 월요일 날 모시고 매달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조언을 받았는데 그게 제가 장관을 하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은 일이고 잘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후임 장관들께 계속 그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 안 하더라고요, 되게. 근데 제가 장관 되고 다시 4월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월요일 날 꼭 모시고 그 경륜과 경험과 지혜를 받고 또 최근 돌아가는 최신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요 다음에 서훈 원장님 통일부 장관은 아니지만 한번 모시겠습니다. 바뀐 환경 중에 이제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게 과거 정부 때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는 아니었단 말이죠. 2000년 6.15를 통해서 서로 악수하고 민족 내부의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특수관계 속에서 교류 협력, 화해 협력을 확대해 왔었는데 이제 바뀐 환경, 이제 겨울이 와버린 거예요. 교전 상태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남북관계. 지금 개성에 있는 그 지원단 건물 15층짜리를 15층을 걷어냈고 14층도 걷어냈고 13층을 지금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참담합니다. 참담한데 결국은 어떻게 다시 완전히 무너져버린 신뢰를 쌓아 올릴 것인가 하는 그래서 작은 신뢰 구축 조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에서 앞에 붙어 있는 적대성의 방점을 둘 것인지 두 국가 그 뒤에 방점이 있는 것인지 그러나 아직 북이 이제 내년 초에 9차 당대회에서 그 규약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제 예민하게 추시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바꿔내는 것이 우선 우리에게 이 정부에 주어진 초미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400년 전에 원효 대사께서 불일 불이의 사상을 말씀하셨는데 저 사찰에 가면 불이문이 있잖아요. 불일 하나가 아니다. 불이 둘도 아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분단의 남북 관계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일 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그리고 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서 얘기했던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외국은 아니다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불일 불이 이 평화적 두 국가로는 그 뿌리가 깊습니다. 임동훈 원장님께서 사실 설계사로 역할을 하셨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단계 화해 협력. 화해 협력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2단계 국가 연합 단계 그것은 두 국가 체제를 말하는 것이죠. 평화적 두 국가를 건설하자 하는 말의 다름이 아니고 그 연장에서 사실 남북 관계에서 대전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77 선언을 통해서 이제 서로
손잡고 교류하자 하는 선언과 함께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일 관계 정상화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그 선회했던 것이 이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3개월 뒤에 6.15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서울공항에 도착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 황원탁 외교안보 수석을 워싱턴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조금 있다가 북에서 특사가 올 테니 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평양에 계실 때는 미국의 특사를 보내라고 얘기하셨고 구체적으로 그런 북미 간의 중재 역할을 하셨던 걸 상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뀐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큰 방향은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밝혔던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로서 그 역할 중에 첫 번째가 9월 23일 이제 유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대북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도 그 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외교 채널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또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대로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특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라 그런 그 지적과 제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동연 지사님께 사실 뭐 경기도는 적경의 평화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이 사실은 이 적경의 평화 정착과 또는 다양한 그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해서 성과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여기 캠프 그리비스도 그런 경기도의 노력으로 현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늦게 오게 된 것에 대한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저희 추경 예산안 통과하는 날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금 여야 동수로 돼 있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팽팽한 그런 긴장 관계에 있는데 오늘 무사히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까지 보고 또 인사말 하고 오느냐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다른 패널 또 장관님들 또 참석자분들께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캠프 이 그리브스에서 이제 개최를 하는데 사실 작년 같으면 저희가 꿈도 못 꿨던 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DMZ 남방 한계선 2km에 있고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군부대 허락이 필요하고 여러 차례 저희가 이게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막혀왔는데 정권 바뀌는 것을 실감하고 또 평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이렇게 내딛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 들어서 정말 바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캠프 그리브스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하게 된 것도 작아 보이지만 이제 다시 평화와 또 대화와 또 협력을 이끌어내는 상징인 것 같아서 이 경기도 땅 이 캠프 그리브스에서 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9.19 선언뿐만 아니라 우리 평화선언 기념식을 더 좀 좋은 곳에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또 어제도 그 오늘 질문 3개를 전 늦게 와서 한꺼번에 이렇게 답을 쭉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 김 장관님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저는 앞에 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 또 우리 장관님 또 우리 원장님 말씀 계셨기 때문에 짧게 그냥 뭉뚱그려서 한마디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어서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최대 접경도로서 이 남북 긴장이나 또 군사 간의 조그마한 그 충돌 긴장만 있어도 우리 이 북부 주민들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지역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우리 것이고 또 도민의 안전과도 아주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 합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 도민의 삶을 지켜내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서 오늘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악화의 원인과 뭐 쭉 좋은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 저는 이 국내 정치 상황이 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늘 많은 관심과 또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악화된 것들 국제 상황 또 북한의 여러 가지 미사일 실험 등등 있겠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힘에 의한 평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관심지어는 뭐 해석에 따라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듯한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 악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정권의 그 바뀜에 상관없이 길게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 간의 그런 대화와 협력과 타협,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조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지난 윤정부 3년 동안 경기도는 아주 단호하게 정주행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막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또 대성동 마을 주민들 소음 피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방음창 마련이라든지 또 주거시설, 의료치료 등 조치를 했습니다. 또 DMZ 오픈 페스티벌 매년 개최하면서 평화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을 그치지 않았고요. 며칠 전에는 우리 정동영 장관님과 함께 의정부에서 통일 프로센터 경기권 하면서 계속 그 같은 의지를 표명을 해왔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바람에 대한 질문도 있는 것 같아서 우선 국민주권 정부 들어서 이 캠프 그리브스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 9.19 선언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면서 경기지사로서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특구 지정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통일부에서 금년 연말쯤 그 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으로 갈 수 있는 인프라들, 도로, 철도, 또 물류단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이 이 경기 북부에 빨리 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고 특히 오늘 정 장관님 또 옆에 계시니까 잘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DMZ에 대한 것입니다. DMZ 브랜드 가치를 삼성보다 더 크다고 평가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DMZ 오픈 페스티벌 하면서 DMZ를 두 개의 상징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평화, 하나는 생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MZ의 이 평화와 또 생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 재정도 투입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앙정부의 협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도 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규정 문제도 그렇고 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 DMZ를 평화뿐만 아니라 이 생태 보고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좀 궤를 맞춰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늦게 왔기 때문에 그냥 질문 뭉뚱이로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이 현장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요. 또 이 회의는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1분씩 그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동영 장관 좀 괴롭혀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통일부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기 때문에 뭐 예산이 방대한 국방부라든가 저는 인원이 많은 외교부 혹은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특히 NSC 회의에서 통일부 장관이 대차게 나가지 않으면 통일부는 완전히 존재감이 없습니다. 세게 나가야 돼요.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명 장관님. 그 평화와 통일과 평화에 대한 논쟁을 할 때 과거에 한때는 선평화 후 통일, 선통일 후 평화를 얘기했는데요. 통일이 없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죠. 저희는 절대로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느슨한 자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리띠 메고 9.19 군사 합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통일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평화 다시 시작 이런데 제가 보면서 이 지금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뀐 거죠. 남북 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죠.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전제로 놓고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 이 끊어진 다리를 잇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길을 새로 내야 된다라는 각오로 이제 그런 전략으로 남북관계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좀 절박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이라보다는 새로 시작이라고 그럴까요? 새로 시작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에서 하면 좋겠고,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북 관계를 설계할 때 과거에 많은 설계를 하고 많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고 협상하고 우리 준비하고 정부도 동원되고 민간기업도 동원되고 시민단체도 동원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디에 우선적인 중점을 둬야 될 거냐. 가장 먼저는 아까 평화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사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찾아올수록 어려울수록 깜깜할수록 어찌 보면 군사 분야에서 9.19 합의만큼의 완벽한 포괄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우리한테 정말 당면하게 중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입니다. 남북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는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평화가 경제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또 해오고 우리 구호로서 얘기 쓰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이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평화다. 경제가 앞으로 평화를 가져다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에 어떻게 경제의 영역에서 경제라는 매개를 놓고서 더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게 평화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가 평화다. 라는 그런 어떤 지향을 갖고 저희가
접근하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장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게 나가라 그렇게 하셨는데 세게 나가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NSC 상임위원장을 통일부 장관이 해야 돼요. 아니 그 전에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어요.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실 NSC 상임위원장이 통일부 장관이었었어요. 상임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통일부 정동 장관이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제일 지금 그 시니어 아니에요. 좀 확실하게 좀 합시다. 규정을 좀 바꿔주십시오. 규정을. 김동연 지사님께서 작년 같으면 꿈도 못 꿨다 이 자리에서.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누구 땅이죠? 유흥식 추기경께서 7월 달에 오셨다 판문점을 가시려고 했는데 유엔사가 불허했습니다. 나가시면서 공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DMZ가 어느 나라 땅이냐? 영토 주권이 거기 미치지 않느냐? 추기경을 불허했다는 걸 단순히 그냥 넘기지 말고 이걸 근거로 좀 대차게 영토 주권 회복하는 데 좀 나서라 이런 말씀을 남기고 로마로 가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재강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그리고 한정희 의원님이 지금 DMZ 1억 5천만 평입니다. 500평방킬로미터 DMZ에 대한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과 보전에 관한 법률을 지금 제출해서 상정돼 있는데요. 야당이 좀 반대가 심합니다만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정말 이건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DMZ에 관해서는 규율되는 법령이 정전협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전협정 서문은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의 것에 관해서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전히 군사적인 것이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부분에 대한 것, 아까 말씀하신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보존, 이거는 우리가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법률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좀 그 법 좀 만들어 주시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에서 가끔 뭐 그런 얘기합니다. 국가의 존엄을 좀 지켜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관세 협상에서 보듯이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지만 그러나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부딪힐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300명이 연행되는 것을 구금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독자성, 자율성, 자주성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핵심은 결국은 단단한 자주성으로 무장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연 지사님도 짧게 마무리 말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여러 분야에서 경기도는 망명정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정정책, 기후, 사회적 경제, 또 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경기도야말로 망명정부란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마중물 역할을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드립니다. 하나는 경기지사로서 우리 경기 북부 지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경기 북부에 350만이 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나 부산시보다 많은 인구가 우리 경기 북부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 오랫동안 중복 규제와 또 발전이 더뎠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앞으로 남북 대화와 평화의 물꼬에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기 북부
대개발과 대개조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규제 혁파라든지 투자라든지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도 함께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대화와 평화에 가는 길에도 좋은 디딤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중요한 의견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반도 질서가 달라졌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경험이 주는 교훈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양쪽 벽면에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4 합의, 2018년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과거의 합의가 새로운 합의의 토대가 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국제 질서는 달랐지만은 달라진 국제 질서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연속성을 갖고 지금 발전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회의에 참석해서 좋은 말씀 전달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청중석에 있는 많은 귀빈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회의를 시청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특별 토론에 함께해 주신 6분의 패널들께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쭉 지켜보니까 오늘 토론의 결론은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시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에게 강한 힘을 드려야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동영 파이팅 하면 함께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영 파이팅!